3,37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숫자잖아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펼쳤는데 이 숫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라고 하니까 와, 시작부터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름이나 연락처 수준이 아니라 집 주소, 심지어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집 문 앞까지, 어쩌면 문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정보가 그냥 다 넘어간 셈이잖아요. 네, 단순히 내 정보가 팔렸나 이 수준의 불안감을 넘어서는 거죠. 정말 물리적인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됐던 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거에 대한 심층 분석이겠거니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료를 계속 넘기다 보니까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갑자기 워싱턴 DC 로비스트 이름이 나오고 미국산 돼지고기 얘기가 툭 튀어나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들의 진짜 가치는 그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아주 거대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그림이요? 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 하나의 균열이 어떻게 바다 건너 미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로비 자금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최종적으로는 우리 식탁의 풍경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거대한 인과관계를 추적해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줄에서 우리 집 식탁까지라니.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우선 첫 번째 조각, 사건의 발단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게 무슨 전설적인 해커 조직의 소행이 아니었다는 게 전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부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었다면 오히려 기술적으로 뚫렸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인재에 가깝습니다. 전직 내부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접근 권한이 살아있는 일종의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5개월 동안이나요? 잠깐만요. 그럼 회사는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5개월 동안. 전혀 몰랐던 거죠. 와, 이건 마치 아파트 경비실에 모든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만능 키가 있는데 퇴사한 경비원한테서 그 키를 회수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그 퇴사한 경비원이 5개월 동안 단지 안을 돌아다니면서 집 문을 막 열어보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더 심각한 건 그런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아무런 경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 최첨단 보안 기술이 없었다 이런 차원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부 통제와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바로 그 기본이 무너졌다는 지점에서 자료에 나오는 그 이중잣대 논란이 정말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쿠팡이 제2의 거점 시장으로 삼고 있는 대만에서는 이미 2023년에 패스키라는 훨씬 안전한 기술을 도입해서 홍보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패스키는 비밀번호 없이 생체 정보 같은 걸로 로그인하는 방식이라 보안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정작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고객 정보가 있는 한국에서는 도입을 계속 미뤄왔다는 겁니다. 왜요? 표면적인 이유는 수익성 그리고 결제 편의성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결제 편의성이 매출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보안을 강화했다가 결제 과정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고객이 이탈할까 봐 신중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수익성이라는 말이 꼭 나쁘게만 들리진 않는데요. 물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죠. 결국 한국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가 클릭 한 번의 편의성과 잠재적 수익이라는 가치보다 후순위로 밀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리스크 관리에 명백히 실패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선택의 대가로 3,370만 명의 정보가 위험에 노출된 셈이네요. 그렇죠. 결국 한국 시장에 보완했을 돈은 아끼면서 다른 곳에는 그보다 훨씬 큰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 다른 곳이 바로 미국 워싱턴 DC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최근 4년간 미국 정치권 로비에 쓴 돈이 약 158억 원입니다. 158억 원이요? 네, 이 돈이 그냥 뿌려진 게 아니에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유력한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알렉스 웡을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리는 로비스트까지 고용했습니다.
와, 이건 그냥 우리 회사 잘 봐달라 이 정도 수준의 로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특정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콕 집어서 영입했다는 건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의 로비 전략이 아주 교묘하고 뭐랄까 영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핵심 목표는 한국 내에서 받는 여러 규제들을 한미 통상 갈등이라는 국제 문제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통상 갈등으로 둔갑시킨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국내 규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보죠.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 로비스트들이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미국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 FTA 정신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다. 와, 이건 마치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 그러니까 공장위원한테 잘못해서 혼나는데 갑자기 힘센 삼촌, 미국 정부한테 달려가서 우리 부모님이 나만 미워하고 우리 집안 망신시킨다고 이르는 격이네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집안 문제를 외교 문제로 키워서 부모님을 압박하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규제 집행을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시켜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규제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그 로비 보고서에 아직 노골적인 문구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미국 농부들 우리 플랫폼에서 물건 많이 파세요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것도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거겠죠? 이 문장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과 우리 식탁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쿠팡 인프라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뭔가요? 전국 곳곳에 깔린 쿠팡의 물류센터와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콜드체인, 그러니까 저온 유통망 시스템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 그럼 저 문장은 우리가 한국에 구축해놓은 이 거대한 물류 고속도로를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데 사용하도록 내어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 검역이나 관세 같은 공식적인 국도를 거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간 기업이 구축한 전국 모세혈관까지 뻗어있는 사적인 고속도로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을 직수입해서 소비자 집 앞까지 총알 배송하겠다는 계획이죠. 와, 이게 현실화되면 국내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식탁과 농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실 가격이 싸진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일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같은 것들이 쿠팡의 대규모 직매입과 효율적인 콜드체인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영세한 국내 농가들이 이런 거대 자본과 물류 시스템의 가격 공세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농업주권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당장 내일 장바구니 물가가 10%라도 저렴해지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미국산 돼지고기가 싸고 맛있으면 그냥 사 먹는 거죠. 왜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단기적인 가격 하락의 달콤함에 가려진 장기적인 리스크가 핵심입니다. 첫째,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는 그 수입 고속도로를 장악한 단일 기업과 소수의 수입 농산물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겠죠. 둘째는 식량 안보의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틀어지거나 기후변화로 해당 국가의 작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식량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죠. 결국 값싼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선택권과 안정성을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경고군요. 이런 상황에서 농피아 논란까지 불거지니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쿠팡이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관련 규제기관 출신의 퇴직 공무원을 무려 62명이나 영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2명이요? 잠깐만요. 그건 거의 프로축구팀 5개를 만들 수 있는 인원인데요.
단순히 자문을 구하거나 한두 명 영입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규제기관의 뇌를 통째로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와. 이들은 누구보다 규제의 허점, 철차, 그리고 내부 인맥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합법적으로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패막이자 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고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미국 육류수출협회와 손잡고 유명 프랜차이즈 수백 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이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개인정보 관리에는 소홀했지만 자신들의 사업 확장을 위한 로비와 인재 영입에는 정말 엄청난 공을 들인 거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반격은 없었나요? 그냥 다들 지켜보고만 있었던 건가요? 다행히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나섰습니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꾸렸고 쿠팡이 연간 매출액의 최대 3%, 금액으로는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요? 말이 무섭긴 한데 보통 이런 건 검토만 하다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실제로 그 정도의 제재가 가능할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도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사업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농피아 의혹에 대해서도 영입된 퇴직 공무원 62명 전원의 취업심사 과정과 현재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군요. 그럼 시민사회나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내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이잖아요. 시민들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합니다. 참여연대나 민병 같은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소송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정보 유출됐으니 얼마 내놔라가 아니라 기업의 고의적인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1인당 30에서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수백만 명이 참여한다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 있죠. 소송과 함께 탈쿠팡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 운동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의 핵심은 쿠팡을 망하게 하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데 있습니다. 아, 보여주자는 거군요. 네. 내 정보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자는 데이터 주권 회복 운동의 성격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수입 고속도로가 뚫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분들이잖아요. 농민단체들은 쿠팡의 대규모 물류센터 앞에서 한국 농민을 제물로 삼는 로비를 중단하라며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대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대안들인가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우리도 우리만의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싸이소나 전라남도의 남도장터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쇼핑몰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자생적인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구고요. 네. 다른 하나는 교통 규칙을 만들자는 겁니다. 거대 플랫폼이라는 운동장에서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수입 농산물의 판매 비중이나 광고 노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거군요.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네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따라오다 보니 정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3,370만 명의 데이터 유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해서 기업의 이중적인 보안 정책, 바다 건너 정치 로비, 그리고 우리 식탁의 미래를 결정할 식량 안보 문제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네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주권, sovereignty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보를 누가,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우리 스스로 안정적으로 결정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 주권
또는 식량 주권 말입니다. 네. 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업 전략이 개인과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주권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인 것이죠.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가치 뒤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 그 청구서를 이제야 받아든 기분입니다. 그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비쌌네요. 네, 그 편리함이 때로는 우리의 선택권을 좁히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물류, 데이터, 그리고 이제 먹거리까지 이렇게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하나의 기업이 점점 더 많이 장악하게 될 때 우리는 기업의 성장의 논리와 시민 개개인의 안전 그리고 국가 전체의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할까요?